이번에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수능이 끝나고부터 마음이 좀 후련해진 건지 가족들한테 유독 까칠하게 굴더니 대학 합격이 확정된 뒤로는 180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늦은 밤 퇴근 후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려도 아빠 수고했어요. 한마디 듣기가 어려울 만큼 예민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수험생이니 어쩔 수 없다 싶어 가족 모두 꾹 참으며 그 시간을 버텼다.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묘하게 허전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괜히 스스로도 젊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학교에 갈 일이 없어지니 세월 따라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졸업식 당일 아침부터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딸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아내는 학생이면 교복을 입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입겠냐며 맞섰다. 결국 딸이 눈물을 훔치며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아이가 떠난 뒤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졸업날이라 설레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건넸다가 되레 한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학창시절 새 교복 한 번 입어보지 못했다며 너무 풍족하게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았다. 나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형 넷에게 물려받은 교복을 입었다. 검은색이 빠래져 회색처럼 바랜 옷을 걸치고 나타나면 친구들이 교복 색깔이 왜 다르냐고 물었다. 내성적인 성격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37년 전 중학교 입학식 날은 유독 추웠는데 다른 아이들은 새 교복에 새 신발, 새 가방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다. 그날 입학식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 기억 때문에 막내딸이 큰딸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을 때 망설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교복을 사러 갔다. 대부분 엄마들이 함께 온 자리에 아버지가 왔다며 직원이 자상하다고 했지만 사실 내 아픈 기억이 발걸음을 이끈 것이었다. 정작 졸업식장에서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눈에 띄게 적었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에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신발, 파마에 염색까지 한 머리. 예전 졸업식에서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아이들은 서로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얘기하며 떠들기 바빴다. 제자들을 보내는 선생님들만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졸업식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딸이 평소 또래 친구들한테서 이야기만 듣던 스테이크 집을 가보고 싶다고 했다. 입구부터 사람이 넘쳐나 번호표를 뽑고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다른 곳으로 가자고 설득해봤지만 오늘만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막상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니 1인분에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적혀 있었다. 손바닥 반만 한 고기 한 조각에 감자와 야채 몇 조각, 나머지는 셀프 샐러드 바가 전부였다. 아이들은 몇 번씩 오가며 즐거워했지만 속으로 계산을 해보니 16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이틀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을 두어 시간 만에 쓴다는 생각에 허망한 기분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다른 집 아이들은 이런 곳을 자주 다녔다는데 우리 가족은 옆 테이블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달이면 두 아이가 함께 대학에 입학한다. 한 아이 등록금은 겨우 마련했지만 나머지 한 아이 등록금 몇백만 원을 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압박에 밤잠을 설친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떻게든 가르쳐두면 언젠가 아이들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틴다. 두 번째 사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참 바쁘게 살아온 한 해였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일에 매달리다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 나이 54에 이렇게 많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 양쪽 팔꿈치 인대까지 나갔고 전립선과 부정맥에 이명증,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까지 달고 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얼굴이 갑자기 붓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가라앉질 않는다.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비가 아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두려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꼭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고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소모임에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늘 잠이 부족해 한 번만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만사 제쳐두고 하루 쉬기로 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잠만 잘 작정이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달리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1년 넘게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난 탓인지 눈이 저절로 떠졌다.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시간을 보냈다.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도 일어날 기미가 없었고 밥 먹자는 말도 없었다. 1년 만에 찾아온 휴일인데 아침 한 끼 차려주지 않고 잠만 자는 아내가 섭섭하기만 했다. 물론 아내도 직장을 다니며 고된 건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하루 쉬지만 그 하루도 온종일 집안 청소와 밀린 빨래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손을 놓는다고 늘 말한다. 게다가 어제는 직장에서 짐 정리가 있었다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으니 파김치가 될 만도 했다. 결국 아침 10시 쌀부터 불려 잡채를 만들기로 했다. 있는 재료를 꺼내 열심히 요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집에서 요리를 하려니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해물파전을 부치고 무채, 부추, 겉절이에 김장김치까지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놓고 보니 어느덧 정오가 다 되어 있었다. 아내를 불러 깨우니 몇 시냐며 피곤해 죽겠다고 했다. 12시라고 하자 식탁으로 나온 아내는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냐며 혹시 사온 거냐고 물었다. 그럴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제야 제대로 쳐다보았다. 아들을 깨우자 식탁으로 나와 잡채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얗냐며 간장을 안 넣었냐고 했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짜지 않고 맛은 좋다고 했다. 맛이 없냐고 물었더니 맛없으면 이렇게 먹겠냐며 말없이 계속 먹었다. 피곤한 몸으로 차린 밥상을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뒤늦게 자리에 앉은 딸에게 잡채부터 먹어보라고 건넸다. 한 젓가락 입에 넣은 딸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왜 웃냐고 미안하다고 하려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딸은 아빠 잡채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싱겁다 싶었던 부분을 딸이 정확히 짚어냈다. 역시 맛을 아는 아이였다. 얼른 잡채를 가져다 간장을 넣고 다시 볶아 내놓았더니 이 맛이라며 활짝 웃으며 먹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다. 1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아내는 청소를 한다며 분주히 움직였다. 1년 만에 맞은 휴일인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다른 재미도 없고 오히려 더 피곤했다. 오후에는 잠이라도 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내가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혼자 다녀오라고 했더니 이제 함께 다니는 게 싫어졌냐며 말을 비꼬았다. 괜한 말다툼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다. 청소가 끝날 때까지 눈을 붙였는데 얼마나 잤을까 아내가 흔들어 깨웠다. 몸이 좀 쉬었나 싶었지만 여전히 비실거리며 일어나 아내를 따라 나섰다.
이 몸이 내 것이 맞나 싶었다.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들도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사연. 나의 첫 마라톤은 경주에서 열린 한 신문사 주최 대회에 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출전하는 설렘을 안고 늦가을 경주 시내를 달리는 기분은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초반에 페이스를 너무 끌어올린 탓에 후반부 보문단지로 향하는 고갯길에서는 걸어서 겨우 올라가야 했다.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을 향해 절뚝이며 고통을 참고 간신히 완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완주 후 일주일 동안은 무릎 통증과 근육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그 일이 벌써 12년도 더 된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한강에서 열리는 동계 풀코스 마라톤에 참가해 풀코스 200회 완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동네 운동장을 조깅하는 수준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건강 달리기에 열중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무작정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한 달에 2~3번씩 달려 연간 20번의 완주를 목표로 삼았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출전 횟수가 쌓일수록 겨울 혹한과 한여름 더위의 고통이 만만치 않았고 대회 후반부에는 허리 통증이 반복해서 찾아왔다. 그래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이면 달리는 내내 겪었던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그래서 완주 후 2~3일 휴식을 취하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대회를 위한 체력 관리에 들어갔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듯 누볐고 참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록도 조금씩 단축되었다. 완주 횟수에 대한 도전 의식이 커지면서 마라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경기도에서 열린 한 평화 마라톤 대회에서 드디어 100회 완주의 영광을 이루었다.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마음속 등대가 되어줄 것 같았다. 부상 없이 달리자는 원칙을 언제나 되새기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조깅으로 몸을 깨운 뒤 평행봉과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다져왔다. 대회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천천히 달리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렇게 12년을 큰 부상 없이 달려올 수 있었고 마침내 풀코스 200회 완주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을 앞두게 되었다. 무릎이 아프고 발가락이 멍들거나 빠지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달리는 도중 고통이 극심할 때면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다. 그래도 결승선을 넘는 순간의 그 환희를 잊지 못해 다음 대회를 향해 언제까지나 달릴 것이다. 마라톤,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이 안겨주는 고통마저도 사랑한다. 네 번째 사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큰딸이 식탁에 수저를 놓으려다 아빠 숟가락이 보이지 않는다며 엄마에게 물었다. 사실 점심때 슬그머니 내 수저 세트를 싱크대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두었던 참이었다. 딸에게 왜 치웠는지 설명했다. 온 가족이 함께 호흡하고 한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모두가 같은 수저를 쓰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멈추더니 아빠 정말 멋지다고 했다. 친구네 아버지는 지금도 밥그릇을 따로 쓰고 은수저 세트를 별도로 챙긴다는데 아빠의 그 마음이 훨씬 더 간사하다고 했다. 딸의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사실 아내는 처음부터 수저 세트를 치우는 것을 말렸다. 그냥 쓰라고 가장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의 가장에게 노쇠 밥그릇과 노쇠 수저 세트를 따로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다. 겉으로는 가장을 높이는 표시처럼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당부이자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가장의 역할이 무겁고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나를 위한 밥그릇과 수저 세트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 겉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 같은 것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아내가 깊은 뜻을 담아 챙겨준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게는 한 가정의 책임자라는 마음이 조용히 솟아오르는 시간이 되었다. 그 수저를 바라보며 내 가족과 내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가장이라는 자리를 밥그릇이나 수저로 구분 짓는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권위나 역할의 무게를 그릇으로 표시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수저를 들고 마주 앉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유대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가장의 책임은 식탁 위의 물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도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다. 그릇의 크기나 수저의 재질보다 가족을 감싸 안는 정과 사랑이 훨씬 더 단단한 가장의 표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기로 했다. 5 식구가 똑같은 수저 5벌을 나눠 쓰기로 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란 그 집의 기둥이어야 하고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둥이 단단해야 집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보호막이 든든해야 가족들이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다. 그 기둥의 역할을 수저가 아닌 사랑으로 채우고 싶었다. 나는 가장의 위엄보다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선택했다. 그것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다.